남도 문화탐방 강좌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조선 천재가 머물렀던 강진 다산초당입니다. 다산 선생님은 1762년 6월에 광주군 초부면 마제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래서 그 생을 3기로 나누어서 얘기를 해보면 제1기는 배설한 그 기간이고요. 2기는 유배 생활했던 것, 3기는 집에 와서 살았던 그런 시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제1기 때 정재원과 해남윤 씨 사이에서 넷째로 태어납니다. 40대 천자문을 배우기 시작했고요. 9세 때는 첫 시집 삼미자집을 출간했습니다. 20때부터 경의진사가 돼서 첫 관직에 출사를 하게 됩니다. 정조대왕하고 관계가 굉장히 돈독했는데요. 사주세자의 무덤인 혈융원 참배 때 배다리를 설계해서 정조대왕을 놀라게 합니다. 또 수원화성 설계의 시공 중 감독하고 모든 기록을 남겨서 화성, 성역, 의계 도서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기록과 수원 화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현재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배설을 거치다가 신유박해로 해서 경상도 장기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황사영 백서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소환이 돼서 무죄로 밝혀져 강진으로 유배가 오는 해가 1801년입니다. 형 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가 되고요. 형 정약종은 참수됩니다. 자, 이 기를 보시면 1801년부터 시작되는데요. 강진, 주막집, 사이제에 머무르게 됩니다. 사실은 그때 유배를 와서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는데 주막집 주모가 이 제공을 해주죠. 숙식을 제공을 해주게 되는데 거기에서 약 4년 동안 살게 돼요. 그러다가 1805년에 백년사 해장 스님을 만나서 보은삼방으로 옮기게 됩니다. 다시 이양내 집 사랑채로 옮겨서 계속 기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집안의 친인척이 되는 윤단을 만나게 됩니다. 이분이 다산초당을 지어서 그쪽으로 머무르게 모든 뒷바라지를 해줍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저술활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산초당은 처음에는 초당이었습니다. 복원 때 1958년 와당으로 지었다는 거죠. 기와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화재를 굉장히 요즘으로 말하면 훼손하는 것입니다. 본래의 뜻대로 안 지어졌다는 거죠. 왜 그게 밝혀졌냐면 초의선사가 다산초당도를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에는 상지와 하지도 있고요. 초당이고 이런 부분들이 다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산 선생님은 스스로 다산 초부라고 스스로 이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3기 때는 유배에서 풀려나서 이제 마제 집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때 제자 18명이 있었는데요. 황상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 신계를 조직을 해서 1년에 한 번 강진에서 모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해가 때 자찬 묘지명이라는 것을 저술해서 자기의 자서전을 남깁니다. 그리고 1936년 75세의 일기로 돌아가시는데요. 그 삶이 굉장히 안타깝죠. 자, 저서를 잠깐 설명을 해보면요. 공식적으로 총 508권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저서가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인데요. 자, 목민관의 자세를 적어놓은 목민심서, 법률적인 것을 적어놓은 걸 흠음진서, 경제적인 내용을 적어놓은 게 경세유포, 의학계통을 적어놓은 게 마과해통,
그리고 논어를 해설해 놓은 게 논어 고금주, 아방광역고라 해서 지리적인 것을 기록을 해 놓은 책입니다. 그리고 특히 아응각비라는 책을 써서 우리의 말의 중요성을 또 논해 놓은 게 아응각비인데요. 사실은 다산 선생님이 거의 한자로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워낙 글을 많이 썼기 때문에 여기에 팔꿈치에 옹이가 박히고 엉덩이에 뭐 종기가 나고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전체 묶어서 여의당 전서로 남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산 초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바깥에서 보는 다산인데요. 저 다산에 차가 많다 해서 다산입니다. 그리고 귤동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정표가 있는데요. 이 귤동이라는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개발하고 했지만은 그때 당시만 해도 엄청난 오지였겠죠. 자, 여기에 보면 조감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더 상세한 걸로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귤동마을이 있고 그 위에 다산초당이 있습니다. 올라가서 그 옆에가 백년사라는 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산 선생님은 해장 스님과의 교류에서 불교학에도 굉장히 심취하게 됩니다. 자, 정호승 시인님이 이 길을, 올라가는 길을 뿌리의 길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뿌리 얽혀 있는 게 인생사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 좀 더 원경으로 찍어 봤습니다. 자,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나무에서 나오는 뿌리를 상세하게 찍어 봤습니다. 자, 다음은 올라가는 길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런 나무들이 없었다고 해요. 다만 조그만 관목 정도는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나무들이 커서 굉장히 울창하게 됐습니다. 자, 멀리 다산초당이 보입니다. 사실은 이전에 말했다시피 저것은 초당이어야 하는데 와당이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산초당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이것은 한번 우리 시청자님께서 읽어보시고요. 자, 다산초당이 왜 초당이어야 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초당이어서 그 건물이 저 기와집의 반 정도 됐었다면 이 마당이 넓었었겠죠. 그러면 답답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와당으로 지었기 때문에 마당이 좁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기 일직선에 있는 연지라고 하는데요. 연못이죠. 그 부분도 초당보다 앞으로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복원할 때 굉장히 유의를 해야 할 그럴 부분입니다. 반대측에서 찍었습니다. 자, 이쪽 연지와 저쪽 건물과의 관계.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공간 감각이라고 하고요. 공간감이라고 하는데 또 위계성 이런 걸 말하는데 연지와 건물이 일직선상에 놓이기 때문에 조금은 굉장히 어떤 위계적인 측면에서 조금은 벗어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나무는 소나무인데요. 백송입니다. 백송의 정수는 해남의 미왕사입니다. 언제 기회가 되시면 우리 시청자님들 미왕사 대웅전 한번 보십시오. 이보다 훨씬 하얗고 흰 옷을 입은 것 같습니다. 우리 초당도 지금 소나무지만 이렇게 하얗게 보입니다. 자, 우리가 육송을 쓰면 굉장히 세월이 가게 되면 갈색으로 변합니다. 갈색으로 변하면서 되는데 우리 초당은 백송을 썼기 때문에 점점 하얗게 돼 가는 거죠. 세월이 가면서. 그리고 이제 위에 합각이라고 하는 삼각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5칸에 정면 5칸에 측면 3칸 집입니다. 그리고 소로 수장집이고요. 헛집이고요. 예,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금 공학적인 얘기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인문학과 공학이 항상 만나야 새로운 창조물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원경인데요. 주위를 한번 보시면 참 나무가 많이 울창해 있어요. 이거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나무가 쌓고 있으면 음습하죠. 그늘이지고 습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한옥은 소통, 바람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문화재를 감상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자, 우리가 항상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편액이라고 하고요. 세로로 되어 있는 것은 주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산초당이라고 굉장히 강력한 편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다산 선생님의 영정을 모셔놓은 곳입니다. 자, 우리 영정을 보시면 저기에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안경입니다. 정조대왕도 그때 안경을 쓰셨다고 해요. 그래서 청나라의 문물이 들어오면서 실하게 눈을 뜨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방계 유영원 선생님이나 성호 사설을 쓴 성호 선생님 같은 부분도 전부 실학에 굉장히 눈을 떠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실학의 선구자가 되시겠습니다. 자, 여기는 우리가 뒤란이라고 합니다. 자, 뒤란도 정리를 우리가 잘 해야 뒤에 우리 한옥에 음습하지 않아서 썩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좁죠. 그래서 좀 답답한 감이 듭니다. 자, 정면 5칸이라고 제가 했습니다. 5칸집과 기단과 텐마루라고 하는 마루와 위에 기둥과 지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일 겁니다. 자, 저기에 찍혀져 있는 것은 태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태포라고 하는 것은 이쪽 기둥하고 바깥 기둥의 사이에 연결 부재인데요.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마루, 텐마루라고 하고 저 부분은 태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자, 이것은 우물마루입니다. 우물정자식으로 됐다 해서 우물마루인데요. 이것은 바로 뜯어내는 게 아니고 옆으로 호흡으로 돼 있어서 옆으로 쭉쭉쭉쭉 빼놔서 이렇게 보수를 할 수가 있게끔 한 것이 우리나라의 마루의 장점이고요. 자, 일본은 장마루라고 하는 마루를 써서 이렇게 촘촘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제강점기 때는 장마루를 많이 썼죠. 그런데 우리의 전통적인 방식은 우물마루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보시고요. 우리는 살창이라고 하는데요. 저 부분이 살창이라고 하는데 저것은 채광용입니다. 환기용이 아니라 채광용이고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흔히 한옥에서 볼 수 있는 문인데요. 새살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과 문이 한옥에서는 상당히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창이라는 것은 바람과 빛이 들어오는 곳이고 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출입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한옥에서는 상당히 문과 창이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문으로서 새살 문입니다. 자, 이것은 서암인데요. 이쪽에 초당에서 보이는 저쪽에 올라가자마자 하는 동암과 서암인데 그 중에 서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연지 사카산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삼신선산이라고 있는데 삼신선산은 천원지방이라고 합니다. 천원지방에 있어서 땅은 모나고 하늘은 둥글다, 이런 원리인데요. 여기 안에 가운데 있는 게 이제 삼신선산 중에
금강산은 우리가 복례산이라고 하고, 지리산은 방장산, 한라산은 우리가 영주산이라고 하는데, 방지 안에 들어있는 것은 복례산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제 우리의 전통 연지의 수법이죠. 그리고 이제 마당에서 본 밭갓인데요. 옛날에는 저 나무들이 없었다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천일각으로 해서 이제 백년사로 가는 길인데요. 자, 이 길은 다산 선생님이 해장 스님을 만나러 갈 때 다녔던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천일각은 다산 선생님이 계실 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1975년에 지었다고 하죠. 이곳에서 정약전 선생님이 흑산도에 유배 계시는 그런 상황에서 항상 그곳에 올라가서 멀리 흑산도를 바라봤다는 곳입니다. 자, 이 정자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정자가 없었는데 저곳에서 다산 선생님이 멀리 흑산도를 바라보았다 해서 그 애틋한 마음을 살려보자 해서 정자를 지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암인데요. 다산 동암이라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다산 동암이고 옆에는 이제 보정삼방입니다. 보정삼방, 보정삼방이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편액, 이렇게 하는 것은 주련이라고 했는데요. 여기는 이제 정석바위입니다. 정석바위인데, 정석바위를 다산초당에서 제1경으로 잡은 곳입니다. 그래서 정석바위의 정석은 다산 선생님의 이름 앞에 정씨를 따서 정석을 새겼는데요. 다산 선생님이 이곳에서 제일 확실하게 사셨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이 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바위에 새긴 정석 글자를 제1경으로 치고 있고요. 자, 이게 좀 근경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직접 새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약천이 있는데요. 약천은 제2경입니다. 사실은 산에 약초들이 많고 차나무들이 많기 때문에 약수가 나왔다 그래요. 실제로 이 약수를 먹고 병을 고치기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약천을 제2경으로 삼았고요. 그래서 좀 더 상세하게 찍어봤습니다. 아주 조그만 뭐 구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곳에서 이런 것을 보고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해서 어떤 우물의 역할을 했구나를 알 수가 있고요. 자, 좀 더 내부를 들여다보면 물은 아주 적게 나옵니다. 하나 이 약수의 효험은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다조입니다. 제3경이 되겠습니다. 다조. 이곳에서 정약용 선생님이 차를 마셨다고 해요. 정약용 선생님은 술을 마시는 민족은 망하고 차를 마시는 민족은 흥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조선사회에 차의 맥을 형성하신 분입니다. 물론 초이선사도 계시지만은 차에 대해서 굉장히 일가견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다조가 또 그때 당시 그대로 바위인데 여기에서 앉아서 정말 그 유배에 갔던 그런 시름을 이곳에서 사귀지 않았을까,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참 이런 것을 봤을 때 세월의 무상함을 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제4경의 천원지방의 원리가 들어있는 연지를 보시겠습니다. 이 연지야말로 한옥마다 많이
적용이 되고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운조로에 나중에 이제 나올 것입니다만 운조루를 보더라도 굉장히 거기는 큰 방지가 있습니다. 하나 여기는 굉장히 그 축소지향 쪽으로 적게 연지가 되어 있고요. 안에 복례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복례산 자체를 우리가 석가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 안에 이제 잉어를 키워서 그 잉어의 상태를 보고 다산 선생님이 날씨를 예측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참 애롭고 하면 잉어들과의 어떤 교류에 의해서 그런 것도 감지했다는 것이 굉장히 마음을 아프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원지방이라고 했는데 저 방지 아래에 하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물이 나가서 다시 하지로 가서 그 하지에 들어있는 물을 가지고 농업용수로 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급자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이 방지라고 하면 항상 한옥하면 방지가 있다. 또 저 방지는 또 하나 역할이 있습니다. 소화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옛날에 초가집이나 기와집에 불이 났을 때 저기 방지에서 물을 뜨다가 불을 끄고 했었던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D란인데요. 아까 먼저 나왔던 것은 제가 그 먼저 번에 찍었던 것이고 이번에 이제 다시 강의를 위해서 제가 찍은 것인데요. 굉장히 정리가 D란이 정리가 되어 있죠. 그리고 많은 보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라는 것은 마음대로 또 보기 좋게 뭐 현대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때 당시에 어떤 그 사람이 살았던 그런 정서랄지 시대상이랄지 이런 것이 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고치게 되면 보기는 좋고 편리할지 모르지만 그때 시대의 상황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문화재를 보수를 한다든가 복원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여기에서 조금 또 D란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뒤에 기단이라고 하는 또 우리가 토방이라고 하죠. 그걸 이제 기단이라고도 하는데 기단과 그 아래쪽 단의 그 부분을 한번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항상 그 기단은 저 처마에서 안으로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보수할 때 조금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기단이 약간 처마보다 밖에 나가 있어요. 이제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위에서 처마에서 떨어지는 물이 튀어서 나무를 썩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이나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음습한 부분도 좀 제거를 해야 되고요. 또 우리 함실아궁이라고 합니다. 이런 아궁이를 함실아궁이라고 하는데요. 함실아궁이는 솥이 걸리지 않는 아궁이를 함실아궁이라고 해요. 그러면 저기는 난방용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함실아궁이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돌하고 마루가 정말 천생연분인데요. 한옥에서 마루는南방의 어떤 특색이고요. 온돌은 북방의 어떤 형태입니다. 그게 우리 한반도에 와서 딱 만났기 때문에 천생연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난방은 굉장히 우리가 복사열로 활용한 난방이 돼서 굉장히 인체에 이제 좋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함실 아궁이를 이제 많이 썼다는 얘기죠. 솥을 걸지 않는 것을. 다시 이 정면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유념을 해야 될 것이 헛집과 겹집입니다. 옛날 세종대왕 이후에 겹집이라고 하는 부연을 못 달게 했습니다. 민간에는. 그리고 궁궐, 사찰 이런 데는 부연을 달아서 썩가래가 있고 그 위에다 부연을 단 겁니다. 부연이란 말도 상당히 재미가 있는 말인데요. 시아버지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썩가래가 짧기 때문에. 근데
며느리가 옆에서 아니 그냥 달아서 얹어서 달아서 쓰면 되지 왜 그렇게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부연이란 말이 이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옛적의 어떤 일화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즐거운 좀 내용이 이제 되겠고요. 자, 여기는 다산 선생님과 해장 선생님이 자주 다녔던 길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산초당에서 저쪽 백년사로 넘어가는 길의 초입인데요. 지금은 이제 정리를 다 해서 조금 다니기 좋게 이제 해놨습니다만은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그 수풀이 이제 우거졌겠죠. 그러나 해장 스님과 다산 선생님의 어떤 그 돈독하고 절친한 그런 관계가 이루어진 길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다산초당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알아봤고, 다산 선생님의 삶, 그 다음에 다산초당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또 구강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인문학과 공학이 만나서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남도 문화탐방 강좌는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과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